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 수업에 이어 1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수학 활용 문제는 어쩌면 국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과목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문제의 글을 한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활용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모든 글읽기와 글쓰기가 여러분의 이 수학 활용 문제 풀이 실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잘 하던 학생도 활용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들을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식도 세우면서 풀다 보면 이런 문제풀이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풀이 능력이 여러분 몸에 배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수학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활용 문제 풀이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한 3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까요? 그럼 좀 전에 말한 문제의 글자를 순서대로 한자도 빼지 않고 꼼꼼히 읽으며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일주일 뒤에 수학 시험을 친다. 범위도 정해졌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죠? 여기에 혹시 안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결론은 다른 뜻이 되죠. 우리는 시험 공부를 안 한다. 일주일 뒤에 수학 시험을 친다. 범위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공부를 안 한다. 이럴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러나는 없지만 안은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자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 문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말에는 글자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장 뜻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글자를 한자도 빼먹지 않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활용 문제는 어떤 순서로 푸는지를 알아볼까요? 교과서에는 활용 문제 풀이법이 어떤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x를 정하기죠. 그리고 방정식을 세우기, 방정식을 세운 뒤에 이 방정식을 풀기,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확인하기는 나온 결과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기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여러분은 활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활용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적어놓지 않았죠. 우리는 그 원칙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비밀을 쓰는 단계인 0단계입니다. 0. 바로 문제의 뜻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것을 미지수로 정할지 쉽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식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문제를 3개 정도 풀면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0단계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봤죠?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철수의 나이는 올해 14세이고 아버지의 나이는 42세이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철수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뒤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죠? 물론 안산으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읽고 나면 머릿속에서 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식을 써서 계산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철수의 나이가 올해 14세랍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고 철수는 14세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림은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이 잡히는 대로 아버지는 올해 42세군요. 42세인데 아버지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뒤인가? 몇 년 뒤에 하여튼 철수 나이가 또 몇 세가 되겠죠. 철수 나이는 몇 년 뒤에 몇 세. 그 몇 년 동안 아버지도 그런데 아버지 나이는 철수 나이 하여튼 2배. 이 철수 나이의 2배가 되는 그럼 뭐 몇 세가 되실 겁니다. 아, 이 정도 되겠구나. 몇 년 뒤에 아버지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 1단계. 미지수를 정하는 거죠.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미지수 x로 정할까요? 이 몇 년, 이것을 x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물론 여러분은 그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닌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문제를 몇 번 더 풀고 나면 여러분도 감이 잡힐 겁니다. 몇 년을 x라고 두죠. 그래서 x년 뒤라고 생각을 합시다. 몇 년 뒤를 x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x년 뒤에 철수는 몇 세가 되죠? 올해 14세였으니까 x년 뒤에는 x살 더 먹었으니 14 더하기 x세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은 들죠? x년 뒤에 철수는 14 더하기 x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예 x년이라고 우리는 적어 넣어도 되죠, 그림에. 그럼 아버지도 x년 뒤죠. 몇 세가 되죠? 42세였는데 x년 뒤면 아버지 42 더하기 x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42 더하기 x세가 되네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벌써 2단계를 하고 있네요. 방정식을 세우는 중입니다. 무엇을 x로 둘지 정하는 것이 1단계죠. x년 뒤에 철수가 14 더하기 x세, 아버지는 42 더하기 x세. 그런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라고 했어요. 이거의 2배. 이것의 2배란 말입니다. 그걸 식으로 적어볼까요? 14 더하기 x의 2배는 42 더하기 x하고 같다. 철수 나이의 2배가 아버지 나이하고 같은 거예요. 1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죠. 우리는 식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걸 풀면 되겠네요. 푸는 것은 3단계였죠. 3단계. 연습장을 반으로 나누죠. 자, 좌변 2 곱하기 14 더하기 x를
전개하면 28 더하기 2x가 되죠. 우변은 42 더하기 x입니다. 문자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모으면 2x-x는 42-28, 42-28이 되죠. 2x 빼기 x는 x, 42 빼기 28은 14죠. 이 계산이 쉽게 되지 않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 1차 방정식 풀이 거기를 돌아가서 다시 또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기초적인 1차 방정식 풀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오면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자, x는 14. 그럼 이 14란 값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책에서 말한 네 번째 단계, 확인하기입니다. 14년 뒤 철수 나이는 철수 나이. 올해가 14살이었으니까 14 더하기 14년 뒤 14 하면 28세군요. 28세. 14년 빠졌습니다. 뒤. 14년 뒤 철수 나이. 14년 뒤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냐? 올해 아버지는 42세였습니다. 거기에 14년이 흘렀으니 아버지 나이는 56세가 되는군요. 56이 28의 2배가 맞죠? 그러므로 14년 뒤에 아버지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4년 뒤에는 아버지 나이가 철수 나이의 2배가 되는 게 맞군요. 이야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x가 14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몇 년 뒤인가 하는 질문에 14년 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답을 x는 14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여러분은 서술형에서 틀렸다라고 0점을 받을 겁니다. 왜냐? 문제에는 x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x가 14다라고 답을 적어내면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몇 년 뒤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14년 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말로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온전하게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문제풀이만 계속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오늘 하는 활용 문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힙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 토끼와 닭이 합쳐서 20마리가 있고 이들의 다리를 모두 세어보니 64개였다. 아, 그렇구나. 토끼와 닭은 각각 몇 마리씩인가? 역시 저도 감이 안 옵니다. 그림을 그려봐야겠습니다. 0단계 그림 그리기. 토끼와 닭이 합쳐서 20마리가 있답니다. 이게 토끼들입니다. 토끼. 그리고 닭들. 몇 마리씩인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20마리래요. 20마리. 이렇게 그냥 문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런데 다리가 64개랍니다. 20마리인데 다리가 64개. 어떻게 된 거지? 토끼가 일단 몇 마리 있겠네. 닭도 몇 마리 있겠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죠. 자, 이제 1단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x로 잡을 것인가?
여기 몇 마리 하는 것에서 x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정하죠. 토끼를 x마리로 둘까요? 토끼를 x마리라고 둬보죠. 그럼 여기 적어놓으면 토끼가 x마리. 전체가 20마리네. 토끼가 x마리고 전체가 20마리면 닭은 20 빼기 x겠구나. 20 빼기 x마리죠. 닭은 자연스럽게 20 빼기 x마리로 정해집니다. 단위는 괄호 안에 넣어도 좋겠습니다.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계속 풀어내려갈까요? 사실 20-x도 이미 방정식 세우기 과정에 들어간 거군요. 우리는 토끼를 x마리라고 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64개니까 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네. 토끼다리를 일단 생각할 수 있군요. 토끼다리 몇 개가 되죠? x마리면 토끼 한 마리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겠네요. 토끼는 다리가 4개씩 있고 닭은 한 마리에 다리가 몇 개 있죠? 2개씩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토끼는 한 마리에 다리가 4개, 닭은 2개가 있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내놓은 문제입니다. 자, 토끼 한 마리가 다리가 4개 있으니까 토끼가 x마리면 토끼 다리는 전부 몇 개일까요? 곱하기 하면 되죠. 바로 4x개가 되네요. 4x개. 그럼 닭다리는 몇 개죠? 닭은 한 마리가 다리를 2개 가지고 있고 닭의 마리수는 20-x마리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0-x라고 적을 수 있죠. 이만큼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다리하고 닭다리하고 다리하고 무슨 관계죠? 토끼다리와 닭다리를 합치면 다리가 되죠. 그래서 4x 토끼다리 더하기 닭다리 2 곱하기 20-x 이것들을 그냥 더하면 64하고 같겠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번에도 1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려 놓으면 식이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워지죠. 저는 평생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방정식을 풀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또 풀어나가야죠. 3단계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 괄호를 전개해야겠군요. 4x 더하기 40 마이너스 2x는 64와 같다. 이렇게 되죠. 문자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니까 4x 2x는 간단히 하면 2x죠. 40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64 빼기 40. 한 번 더 적으면 2x는 64 빼기 40, 24. 양변을 2로 나누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12가 되죠. 12. 토끼가 12마리라는 뜻이죠. 자, 이 12가 문제의 뜻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는 4단계를 거쳐야겠군요. 지금 토끼가 12마리가 됐습니다. 토끼 12마리. 그럼 토끼의 다리는 12 곱하기 4는 48개가 됐죠. 개이고 닭은 20-12마리 즉 8마리죠. 8마리. 그리고 닭의 다리는 8 곱하기 2는 16개가 되었죠. 16개이다. 그럼 다리 48개 더하기 16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0, 64. 맞네요.
64개, 이 64개가 맞다. 그러므로 토끼는 X마리인 12마리이고 닭은 8마리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내면 되겠네요.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럼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를 또 잠깐 읽고 생각을 해보세요. 풀 수 있겠나요? 골치 아픈 사람도 있죠. 자, 이것은 교과서에 꼭 나오는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공식 하나를 이미 외우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리와 속력, 시간의 관계 알고 계신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 속력 시간의 공식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것을 간단히 거속시라고 해서 거속시 문제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2학년이 되면 식을 다루면서 쉽게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지만 일단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이 방법으로 외우도록 합시다. 거속시 이렇게 적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와 같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두 공식이 더 나오는데 방금 말한 대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 그림을 통해서 외우든 아니면 이 식들을 다 외우든 여러분은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일단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이 문제를 계산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6km로 뛰어갔다가 돌아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왔다. 총 2시간이 걸렸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인가?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에서는 보통 위치하고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선으로 그림을 그리면 잘 표현됩니다. 0단계. 집에서 학교까지. 집이 여기 있습니다. 집. 학교는 여기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 문제의 뜻에 맞게 그림을 간단히 그릴수록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집, 학교. 갈 때는 6km로 뛰어간다. 시속 6km. 6km per 시 이렇게 적죠. 시간당 6km. 시속 6km. 어떤 때는 6km per 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2km로 왔습니다. 2km per 시로 학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자, 풀어나가야 합니다. 1단계. 무엇을 x로 둘까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얼마인가? 이걸 x로 두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xkm라고 그럼 둡시다.
그림에도 표시를 하죠. 이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우리는 두었습니다. 그럼 2단계 방정식을 세워야죠. 문제 이야기 중에 우리 그림에 표시 안 한 게 더 있네요. 뭐가 있죠? 2시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고 오는데 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2시간 여기 적어 놓죠.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올 때 2시간이 걸렸다.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 그림에는 거리와 속력이 표현되어 있네요. 거리와 속력. 거리하고 속력을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듯이 거리와 속력을 알면 나머지 하나 시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가는 시간을 적어낼 수 있어요. 학교까지 가는 시간. 가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6이죠. 시속 6km. 단위는 빼고 숫자만 적으면 됩니다. 거리는 xkm. 6분의 x 시간이 걸립니다. 오는 시간도 그럼 표현할 수 있네요. 오는 시간. 이 오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속력은 2km/s이고 거리는 xkm니까 2분의 x네요. 속력분의 거리. 오는 시간은 이렇게 됐습니다. 2분의 x시간. 전체 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랬죠. 가는 시간 알고 오는 시간을 알았다면 2개를 더하면 2시간이 되겠군요. 가는 시간 더하기 오는 시간은 합치면 전체 시간이죠. 이와 같다. 또 방정식이 완성이 됐네요. 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풀어볼까요? 분수꼴이니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전부 정수로 만들어야겠죠. 6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죠. 양변에 다 6을 곱해줍니다. 6을 곱해주면 x, 여기도 6을 곱해주면 더하기 2와 6이 약분되니까 더하기 3x, 여기 6을 곱해주면 2 곱하기 6 하니까 12.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식을 한 번 더 보죠. 양변에 6을 곱해주는 식을 우리가 적는다면 6 곱하기 6분의 x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x는 6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6 약분해서 x가 됐고 6과 2가 약분이 돼서 3x가 되죠. 6 곱하기 2, 12가 됐죠. 자, 좌변 4x, 우변은 12.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3이 되죠. 거리는 3km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해야 되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시속 6km입니다. 거리는 3km. 6분의 3. 2분의 1 시간이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시간. 시속 2km로 오고 거리는 3km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3이죠. 2분의 3시간입니다. 총 시간을 볼까요? 총 시간이 2분의 1시간 더하기 2분의 3시간이니
2분의 4, 즉 2시간이 되죠. 총 시간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해서 2분의 4, 즉 2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x는 3km라는 것이 문제의 뜻에 맞군요. 문제의 뜻에 맞다. 그러므로 거리는 얼마인가 하고 물었는데 거리는 3km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자,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서 식을 세워서 풀고 그 푼 결과를 문제 안에 집어넣어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할 만합니까? 여러분이 활용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습을 하면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수학 실력, 활용 실력을 많이 높여보세요. 어떻습니까? 활용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본 뒤에 그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고 그래서 무엇을 문자 x로 둘지를 정하고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내고 나온 x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 결과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할만합니까?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활용 문제들 그리고 원한다면 문제집들에 있는 많은 활용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활용 문제를 많이 풀면 푼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집니다. 중간에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로 풀이를 다 읽거나 이러진 마세요. 정답은 맞춰볼 수는 있지만 풀이는 여러분이 여러 차례 도전해서 아무리 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다면 그때는 봐도 좋습니다. 풀이를 보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는 참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한 것은 나중에 한 달 뒤에나 보름 뒤에나 다시 돌아가서 또 아무 힌트 없이 이 문제를 읽고 풀이에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식을 적고 문제를 풀어내어야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활용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마음껏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제29회 방송에서는 순서상과 좌표, 데카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